네, 다음으로 세 번째는 3월 FOMC에 대한 리뷰입니다. 일단 매파적이었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그러했는지 한번 쭉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86번가에서 이걸 다뤘었죠. 프리뷰를 했습니다. 5개 질문으로 미리 살펴보는 미국 3월 FOMC 회의라고 했었죠. 5개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금리 요번에 진짜 올리냐? 그럼 얼마나 올리냐? 이번 회의 이후에 금리 인상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QT 자산 이제 감축에 대해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정책에 반영을 했나? 앞으로 할 예정이냐입니다. 첫 번째 금리 25bp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5bp가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회의 이후 금리 인상 경로 어떻게 될까? 저는 이제 지난주에 5월에 50bp 인상을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멘트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50bp 인상 가능성에 대한 멘트가 파월 의장의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요게 일단 매파적인 겁니다. 근데 요게 별로 그렇게 다뤄지진 않더라고요. 채권에서 열심히 보시는데 주식에서 잘 안 봐요. 그 뭐냐면 그 모든 미팅에서 그 제가 이제 라이브 미팅이라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요. 파월 의장은 모든 미팅을 라이브 미팅이라 하는데 이 라이브 미팅이란 것 자체가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회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 금리를 바꿀 수 있다. 즉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더 빠르게 완화책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면 우린 그렇게 하겠다. 다음입니다. Each meeting is a live meeting. 똑같은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each랑 every가 바뀐 것 뿐인데 모든 미팅에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금리를 더 빠르게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면 우린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멘트가 거의 똑같죠. 영어 표현 거의 똑같아요. 근데 좀 차이는 이거네요. move more 여기는 quickly to remove accommodation이라면은 여기는 그 직접적이네요. raise interest rates more quickly로 나왔고 will do so 이거는 똑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세 번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만약에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면 우린 그렇게 하겠다. 멘트가 똑같죠. 그렇죠? 이런 거는 준비된 멘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준비해 왔을 때 이렇게 거의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을 합니다. 이거는 회의에서 광범위하게 동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빠르게가 뭐겠습니까? 50bp 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더불어서 모든 미팅이 살아있는 미팅이다. 요거는 향후 올해 남은 6번의 회의에서 모두 다 금리 인상 결정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요 점이 광범위하게 연준 내에서 동의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서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서 파월 의장이 예상한 질문을 본인이 오늘 준비한 질문을 받으면은 이게 페이퍼 보면서 얘기하고 막 반복해서 얘기하고 예상 못한 질문을 받게 되면은 이제 갈곳 잃은 눈망울로 이렇게 페이퍼 안 보고 위로 보면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새벽에 직접 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중립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혹시 뭔가 구체적인 발언이 뭔가 있으려나 없으려나 정말 이거는 예상은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보면은 정확한 표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점도표를 통해 갖고 이를 어느 정도 보여준 것이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지금 중립금리 수준으로 찍혀 있는 점이 2.4%거든요. 근데 올해는 1.9로 그보다 낮고 내년은 그보다 높게 갈 것이다. 요렇게 중립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위원들이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산 긴축에 대해서 감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발표하려나 저는 이제 지난주에 예상하기를 86번가의 기본 가정은 5월 회의에서 발표를 하겠다. 발표를 할 것 같다. 그리고 아마도 6월부터 실행하는 걸로 QT를 정해놓지 않을까 했는데 요번에 회의 보니까는 거의 사실상 5월에 결정하고 5월에 바로 실행하는 걸로 굳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느껴지냐 하면 처음에 성명서 발표에서 위원회는 보유 국채와 MBS를 다가오는 회의에서 at a coming meeting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가오는 회의에서 줄여나가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뷰 앞에 모두 발언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대차 대조표 축소를 다가오는 회의에서 발표하기를 기대한다. 여기서도 at a coming meeting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에서 우리는 현재 계획 수립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회의에서 자산 축소를 실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 경제상식선에서요, 앞으로 런오프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QT, 자산 축소를 뜻합니다. 여기서도 at a coming meeting이죠. 이것도 준비된 멘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도 이게 지금 다음 회의가 5월이니까는 이 정도까지 말하면 거의 5월로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이제 FOMC 회의 있고 난 이후 3주 후에 의사록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다른 연준위원들의 멘트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봐요. 뭐 가령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할 것이냐, 얼마씩의 금액으로 매월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뭐 100% 확정된 건 없더라도요. 그래서 3주 의사록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했죠. 그냥 뭐 립서비스 수준에 그치겠지. 왜냐하면은 아니 본토에서 전쟁이 난 유럽에서도 전쟁 중인데 긴축의 속도를 내버렸잖아요. 그래서 고립주의인 미국은 그냥 뭐 자기 대륙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냥 립서비스 수준에서 뭐 불확실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보다는 한 단계 더 높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을 실제 좀 반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비리기적인 거죠. 뭐가 있었냐면 성명서에서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막대한 인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highly uncertain이라고. 저는 사실 요 단어 정도만 반복해 쓰고 끝낼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가까운 시일 내로 침공 및 관련 이벤트가 추가적인 인플레 상승 압력을 만들어내고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뭐 요 정도까지가 제가 생각한 멘트였습니다. 당연하잖아요. 뭐 전쟁 때문에 인플레 더 올 것 같고 경기 침체, 경기는 좀 하방 압력 있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 정도만 표현하겠지 싶었는데 실제로 이제 모두 발언까지도 그래요. 이제 시작부터 이거래요. 그래프터는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쫙 나오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역시나 이제 경제에 받는 영향이 highly uncertain 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은 경제활동의 다운사이드 리스크고 러시아의 침공은 단기 인플레에는 상방 압력이다. 그러면서 highly uncertain 또 반복을 한 번 더 해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예상한 대로였는데 질의응답에서 좀 달라져요. 인플레이션이 피크가 언제일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파월이 답하기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는 1분기 중 언젠가 아마도 1분기 말 정도가 피크일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침공 이전에는 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에서부터 침공한 이후에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고 우크라이나 이슈가 실제 파월 의장이 인플레에 대해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죠. 이게 지금 정책을 반영하는데. 자, 근데 원래는 1분기가 피크 정도로 봤다 말해. 그러고서는 약간 낮아진 정도로 머무다. 그러니까는 1분기 피크, 2분기에는 쪽쪽쪽쪽 내려오고 3분기부터 쭉 이제 하반기에 쭉 내려올 걸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는 올해 중순까지도 높게 머무르다. 그러니까 피크 2분기 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내려가기 시작할 걸로 본다. 단 여기까지만 말하면 좀 서운하잖아요. 내년에는 빠르게 내려갈 걸로, 더 빠르게 내려갈 걸로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립서비스를 해줬죠. 그러고서는 또 성장률 쪽도 영향이 있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GDP 예상치를 4에서 2.8%로 낮췄지 않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파월 의장이 그렇게 많이 낮춘 요인 중에 일부는 전쟁의 영향도 일부 있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전쟁의 영향을 성장률 예상치에도 약간 반영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면 시인한 겁니다. 야, 유럽 22보다 페드가 더 해요. 그리고 저는 놀랬던 게 이건데,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나와가지고서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이번 회의에서 반대표 내려고 했다 했잖아요.
25bp에. 자기는 50bp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전쟁 때문에 25bp 인상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월라가 얘기를 합니다. 즉 이번 회의에서 향후 경기 전망, 인플레 전망뿐만 아니라 실제 결정에도 영향을 받은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정말로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심각해지게 돌아가게 되면 그 장이 막 빠지고 이러면 마치 98년도에 러시아가 부도 선언하니까 증시가 확 빠질 때 그때 사실은 금리를 계속 올려가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린스펀이 갑자기 금리 팍팍 내려버립니다. 그렇듯이 연준이 갑작스럽게 완화책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음을 이번 회의에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되게 안 좋게 흘러가잖아요. 증시가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90년대 말처럼 다시 돈을 풀고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2000년 IT 버블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는 거를 그런 시장 상황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방향을 만약에 사태가 굉장히 나쁘게 돌아간다면 그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뭐 정리를 쭉 해보면 어쨌든 매파적이다라는 건데 뭐 매파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50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언급했다는 점. 그 다음에 QT가 하반기에서 원래 later this year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5월로 좀 앞당겨졌다라는 점. 그 다음에 연준 내에 불협화음이 굉장히 있는 걸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요번 회의에서 블라드 반대했다 그랬죠. 이제 연준 성명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찬성론자들은 요번에 찬성표 던진 사람들은 요런 멤버들. 그 다음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제임스 블라드다. 제임스 블라드는 뭐 0.5%로 올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불협화음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사실 이제 블라드 혼자만이 아닌 게 점도표라는 걸 찍잖아요. 근데 이 점도표에서 분산이 너무 크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지금 2022년도에 대한 예상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예상을 보면 원래 여기 있던 게 한 단계 지금 인상된 거거든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누군가는 앞으로 네 번만 더 올리자 그래요. 근데 누군가는 5, 6, 7, 8, 9, 10, 11번 더 올리자 그래요. 아니 1년에 회의 6번 남았는데 누구는 4번 더 올리자 그러고 누구는 11번 더 올리자 그러면 이건 격차가 너무 큰 거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6번 회의가 남았는데 11번 더 올리자 그러면 한 번의 회의에서 25bp 올리고 나머지 회의 전체에서 50bp 올리란 뜻입니다, 이게.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도 이게 편차가 좀 커요. 근데 그게 22년 뿐만이 아닙니다. 23년, 4년도 편차가 꽤 커요. 자, 그전에는 어땠냐라고 보시면요. 작년 12월만 해도 이렇게 편차가 적어요. 작년 9월 달 보세요. 편차가 적어요. 사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편차가 큰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까이 있는 건 오히려 더 잘 알고 멀리 있는 건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멀리 갈수록 원래 편차가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가까이 갈수록 편차가 적고 이건 어떻게 된 게 가까이 것도 크고 멀리 것도 커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 점도표 찍을 때 16명이 의사를 표시를 하는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8하고 9개 중간이 중간값이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여기 있네요. 그 보시면은 중간값이 이제 여기에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러면은 7번 금리 인상하는구나. 그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요 사람이 한 단계 위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중간값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딱 한 명만 의견을 바꾸면 지금 중간값이 변해요. 그 다음에도 보실게요. 23년도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아래가 팽팽합니다. 24년도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람만 위로 가든 앞으로 가든 저 중간값 숫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도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
위원들끼리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의사록이 나오는 게 중요해집니다. 이제 의사록에서 경론을 펼치고 싸웠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더 기울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인터뷰하고 성명서, 그다음 뭐 그런 거에 나온 내용 이상의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봐서는. 자, 이제 그 다음에 각각의 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제 짧게 한번 총평을 해봤고, 저희가 원래 FOMC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게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변했냐, 경제 전망 어떻게 변했냐, 물가 어떻게 변했냐 이거 보는 거거든요. 자, 고용에 대해 가지고선요, 여러 차례 고용에 대해서 완전 고용이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extremely tight하다, 그다음 very tight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다. 이걸 이제 의사를 피력을 한 거죠. 그럼 뭐 앞으로 긴축을 더 해야죠. 근데 이번 회의에서 또 하나 굉장히 연준이 매파성을 띠고 있다. 그게 느껴지는 멘트가 지금부터 제가 소개드릴 멘트들인데 이걸 보시면 꽤 놀라실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미미한 언급이라고 했는데, 자, 이런 말을 합니다. 파월이 인터뷰에서. 우리는 강한 고용 시장을 지원하는 최고의 방법이 장기적인 경기 확장을 촉진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경기 확장은 오직 물가 안정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여러분들, 뭔가 지금 고용보다 물가를 더 강조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강한 고용 시장을 지원하는 최고의 방법이 장기적인 경기 확장을 촉진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물가 안정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연준은 고용을 강조를 했죠. 옐런도 그랬고, 뭐 그 다음에 파월도 그랬습니다. 파월이 2020년 3월 달에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망가져 있대, 세상이. 거기에 대해 갖고서 하트 브레이킹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썼죠. 가슴이 미어진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돈 풀어야 된다. 돈 풀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 보면 그런 얘기를 했죠. 가슴이 찢어진다. 근데 지금은 그 찢어졌던 가슴이 물가 쪽으로 더 기울었어요.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래야 고용도 산다라는 거죠. 이게 항상 논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연준은 듀얼 맨데이트라고 해갖고서 완전 고용하고 이제 적절한 물가 안정, 요 두 개 중에서 두 가지 다를 동시에 만족시키면 가장 좋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더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연준의 지금까지의 전통은,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이후부터요, 고용을 강조해 왔어요. 인본적인 거죠. 제가 여러 차례 저희 채널에 말씀드렸는데, 옐런 회장이 94년인가 5년도에 당시에 FOMC 회의 의사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고용을 위해서 인플레가 좀 날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휴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휴머니즘 연준 의장 탄생, 뭐 이런 수식어까지 붙었던 게 옐런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큰 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연준입니다. 전통적인 중앙은행들이 물가 안정을 더 먼저 얘기를 해요, 고용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여나 물가를 잡으려고 긴축을 강하게 하다가 고용이 좀 희생되더라도 이 말은 뭐냐 하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걸 뜻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물론 연준이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경제 성장률 둔화를 야기시키더라도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 목표다라고 이번에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뒤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가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책무가 있다. 고용과 가격 안정이다. 둘은 동등하게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격 안정, 물가 안정이죠. 가격 안정은 필수 목표이다. 그 다음에 이런 멘트가 또 있습니다.
가격 안정, 물가 안정 없이는 지속적인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가격 안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놓고 물가가 우선입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요 점도 꽤나 놀라웠던 아주 매파적인 발언이었다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들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very strong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very strong이라는 단어 지금 economic 지금 상황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내년도 경기 침체 확률은 특별히 높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수요가 매우 강력하고 많은 예측가들이 계속 강력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고용도 강력하고 가계와 기업의 대차 대조표도 재무제표도 좋다는 거죠. 재무상태표도 좋다는 거죠.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강력이라는 걸 다 스트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 너무 스트롱이 많이 나와서 한번 세봤어요. 이 양반이 스트롱을 몇 번 얘기했냐 하니까 43번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이러니까 이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강하게 표출했다 얘기하는 거죠. 경제가 강하다고 스트롱을 43번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는요. 연준의 경제 전망이 요번에 GDP 성장률이 지난 12월에 의해선 4%라 봤던데 이번에 2.8로 낮췄잖아요. 스트롱이라면서요. 근데 왜 낮췄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는 전쟁 이슈가 일부 반영됐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역정을 좀 내요. 이거 너네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4가 아니라 2.8% 내려온 것 같긴 하지만 2.8%도 여전히 매우 강력한 성장률이야.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1.75%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4에서 2.8로 많이 내리긴 했지만 2.8도 진짜 좋은 숫자다. 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2.8도 좋은 숫자는 맞는데 4라고 했었잖아. 2.8로 낮춰놓고 very strong이라 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어쨌든 좋다니까 어쩌겠습니까. 좋다고 해야죠 뭐. 그 다음에 고용 쪽에 이어서 경제 분야에서도 미미한 멘트가 나왔는데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수요를 슬로우 시켜서 늦춰가지고서 공급과 더 잘 일치하도록 하고 싶다. 수요와 공급에 더 나은 얼라이먼트라고 맞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약간 놀랍지 않으세요? 수요를 좀 다운시켜갖고 공급하고 더 잘 일치하도록 하고 싶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언급하면서 또 고용하고 물가를 언급하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모두 발언에서 언급을 했듯이 가격 안정 없이는 지속 가능한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앞으로는 수요의 둔화이다. 수요가 감소하지만 공급과 더 잘 맞을 정도로는 충분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높은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경기를 둔화시켜서 자연적으로 수요가 감소해서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파월이 그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수요 둔화에 대해서 그러면 오히려 공급하고 잘 맞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몇 차례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야 그렇구나. 수요 둔화도 이제는 연준이 선택할 방법이구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1분기가 피크, 그 다음 2분기에 피크에서 살짝 내려오다가 하반기에 많이 내려가는 그림을 당초엔 그렸다가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중반이 피크, 하반기에 좀 내려가다 내년에 확 내려가는 그림을 언급을 했어요. 그쵸? 근데 이 말 자체도 좀 웃기기는 해요. 이거 보세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 12월 달에는 올해 2.6%, 내년 2.3%, 내후년 2.1%로 봤어요. 근데 이번에 4.3%를 올리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은 대폭 올렸죠. 그러고 나서 내년에 크게 내려간다 그랬죠. 2.7이에요. 맞아요. 1.6이 내려가니까 크게 내려가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 크게 내려간다는 말을 들으면 원래 예상치가 내년이 2.3이니까 2.3보다 뭐 내려가야 크게 내려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보다 높은데 내려가는 폭이 그냥 크다고요.
내년에 0.3 내려가는 폭으로 생각하다가 1.6 내려가는 폭으로 봤다. 근데 얘들아, 내년에 1.6이 내려가도 우리 원래 생각한 것보다 높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후년까지도 더 높아요. 이게 누적되잖아요, 여러분. 2.6에서 2.3이 더 올라가고 2.3에서 2.1이 올라가는데 4.3으로 올려놓고 여기서 또 2.7이 오르고 또 2.3이 올라요. 그러니까 대폭 상향했습니다, 인플레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 파이팅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파이터로서의 의지를 굉장히 많이 드러내는데, 인플레이션이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뭐 하겠다, 이 표현이 이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강도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후반부에 가서 Q&A 때 쐐기를 박는 발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격 안정을 복원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 네, 이렇게 쐐기를 박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합쳐갖고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성장률은 4에서 2.8로 많이 하향을 했다. 근데 고용은 3.5, 3.5, 3.5, 뭐 내후년에 3.6 살짝 올라가지만 고용은 전혀 변화도 없고 문제도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물가는 3년 연속으로 대폭 상승할 것이다. 근데 3년 후에도 연준이 목표하는 2%보다 더 높다. 그런 얘기를 이번에 한 거예요. 합쳐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 파월이 가지는 경제 자신감이란 게 진짜 찐일까 뻥카일까. 진짜 파월 말대로 사실 뭐 2.8% 성장률도 좋은 성장률이긴 하나,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내려가는 추세가 될 것 같기는 한데 하반기에. 그리고 실제 일자리 돌아오는 것도 코로나 내려가면 사람들이 노동 참고율이 높아질 것 같기는 한데 이거 뭔가 웃기다라는 거죠. 성장률은 많이 낮추고 인플레 많이 높이고 근데 고용은 변화가 없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나오게 될 이런 관련된 경제 데이터들이 파월의 자신감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은 파월한테 큰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여기에서 채권하고 주식시장의 의견이 굉장히 상반되게 갈려 있습니다. 채권은 이미 상반기에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75bp의 인상, 그러니까 두 번 중에 25bp 한 번, 50bp 한 번 인상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 가격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에서 이 압착이 발생하면서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 높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채권 쪽은. 근데 주식시장은 경제가 스트롱하다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었고, 또한 가격이 이미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향후에 뭐 긴축 혹은 침체 우려가 이미 선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가 좀 내려오더라도 뭐 파월 말대로 2.8도 좋은 숫자니까 침체 수준은 아니고 괜찮은 그래도 경제 성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성장에 초점을 맞춘 거죠. 침체는 아니다. 그럼 이 같은 채권과 주식시장 간의 간극이 언제 좁혀질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향후에 경제 데이터들 나오는 거, 고용 인플레 보고서. 그 다음 또 하나는 1분기 기업들 실적 보고서. 이 간극이 좁혀질 겁니다. 누구 하나는 틀리게 되겠죠. 두 번째로 이제 드는 생각이 요번에 보면서 과연 파월의 자신감은 연준 내 위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난 1월 달에요. 의사록에서 뒤통수 맞았잖아요. 12월 FOMC는 막 좀 좋은 말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말씀드렸죠. 야, 근데 이거 되게 매파성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 12월 FOMC 결과 보고서 이렇게 증시가 내달려도 되나? 크리스마스 산타랠리까지 오던데 이래도 되나? 이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1월의 첫째 주에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왔죠. 그때부터 증시가 지금까지 계속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3주 후에 나올 의사록에서 과연 위원들의 생각도 파월하고 같은 건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를 해보면 금리 인상이
지금까지 한 것들에서 이제 조금 추가를 해보면 이겁니다.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1.9에서 2.8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 근데 2.8에서 24년에는 추가 인상이 없죠. 자, 그러면은 내년에는 중립금리 이상으로 가 있고 내후년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는 2.4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두 차례 금리 인하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2024년까지의 인플레이션은 연준 그 목표보다 연준 목표 2%잖아요. 꽤 높은 상황이다. 그렇다라면은 2024년도에도 아마도 연준은 긴축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24년에는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걸로 점도표가 찍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아니고서 긴축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고, 그거는 QT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22년에 시작해서 23, 24년 계속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QT를 3년 뒤, 2년 뒤에도. 그러니까 3년째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파월 의장이 의회에 출석해가지고 3년가량 정도를 QT의 기간으로 본다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컨센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런 거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경제전망 자료이다. 그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총 결론을 내려보면 굉장히 매파적이었다. 주식시장이 여기에 이제 더 큰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게 좀 더 불안하다. 일단 파월의 자신감에 좀 의문도 든다. 그래서 향후 나올 데이터하고 4분기 실적, 1분기 실적, 그리고 그 연준 위원들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담긴 의사로에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아까 전에 제가 그 연준 첫 번째에 50bp 인상 가능성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반복되는 문구거나 아니 막 페이퍼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준비된 질문에 대한 답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제가 영상으로 아주 단적으로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앞으로도 연준 보실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range of financial conditions, they will reflect to some extent, they reflect last January, financial conditions have tightened markedly. Equity. 자, 이제 여기인데요. Hi, Chair Powell. I wanted to ask about the balance sheet discussion you've had at this meeting. Can you give us any more details? Did you discuss whether to cap runoffs or whether to increase those caps over what period, if there were any details? Yes, thank you for asking. So at our meeting today and yesterday, we made excellent progress toward agreeing on the parameters of a plan to shrink the balance sheet. And I'd say we're now in a position to finalize and implement that plan so that we're actually beginning runoff at a coming meeting, and that could come as soon as our next meeting in May. That's not a decision that we've made, but I would say that that's how well our discussions went in the last 2 days. So a couple things just to add. We'll be mindful of the broader financial and economic context when we make the decision on timing, and we always want to use our tools to support macro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We want to avoid adding uncertainty to what's a highly uncertain situation already. So all of that will go into the thinking of the timing around this. In terms of I would say this. I don't want. 여기까지로 이제 줄여서 보면은 이거예요. 이제 저 질문 해주기 기다린 거예요. 이제 근데 아무도 질문 안 하다가 저희 거의 마지막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질문 딱 받자마자 약간 화색이 돌면서 좋은 질문이다 그러면서 쭉 읽죠. 그쵸? 밑에 보면서. 근데 다른 질문들에선 저렇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구나. 저거는 아주 이제 그 위원들 사이에서도 공유된 의견인가 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 앞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인터뷰할 때 저런 것들도 좀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재미날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된 거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BOFA에서 나오는
그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는 제가 이제 막 그렇게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가장 최근 건데 거기서 이달의 차트 제일 좀 뭔가 임플리케이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 가져와 봤어요.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뭐 계속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아이 그래, 그 알겠고 이미 네가 말한 거 사람들 많이들 알고 있고 그래서 이미 다 조심하고 있어. 그래, 우리 다들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라고들 말씀들을 하세요. 이 자료가 뭐냐 하면 경제가 앞으로 더 좋을 것 같다고 기대한다 라고 생각하는 순 비중이 마이너스고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이래로 그 가장 지금 향후에 대해 갖고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는 되게 나빠요. 그런데 주식을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를 해준 비중은 안 내려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는 머릿속으로는 진짜 안 좋은 것 같긴 하다, 그치? 그냥 난리 날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근데 나 주식 그렇게 안 팔았는데? 이런 상황인 거죠. 상당히 독특합니다, 지금 상황이. 보통은 이게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여요. 이 괴리가 그렇게까지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이 거의 최대 폭의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3월 FOMC 회의에 대한 리뷰였고요. 이제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